복귀하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되었고 174일간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지난 1월 23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6개월 가까이 식물방통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불법 탄핵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제 임명되셨습니까? 2024년 7월 31일입니다. 그럼 임명되시고 얼마 만에 탄핵되셨습니까? 그 다음 날인 8월 1일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그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을 했고 임기 중에 일어난 위헌 위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탄핵안에 따르면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로 2인 체제, 단지 그 사유 하나만으로도 그러면 탄핵을 당하신 겁니까? 그 문제를 삼았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박성준 수석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추천과 임명도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 이후로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탄핵됐던 6일 빠진 6개월, 6달 동안은 1인 체제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왜 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는지 짐작은 되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10월 17일, 작년 10월 17일에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처음에는 지연을 시키다가 마음먹으니까 대통령 계엄 사태가 나니까 금방 임명하자고 해서 사실상 3명을 추천을 했고 그 가운데서 2명이 보충됐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2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김현, 이혜민, 윤효정 의원 등 야당 188명입니다. 첫 번째 사유로 방통법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탄핵안에서 말하는 방통위법 제13조가 무엇입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13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의 소집 요청에 따라서 위원장이 개의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재적의원 2명이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개최를 한 것으로 적법한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2인 이상 위원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명으로 요구를 소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 김태규 부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상임위원이었죠. 저와 김태규 상임위원 2명의 요청에 따라서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 헌재 역시 결론이 재적위원 2인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서 기각이 된 사유였습니다. 또한 헌재에서 방통위는 이미 2023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이미 처리해왔고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헌재에서 밝혔습니다. 이런 2인 체제란 이유로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30일 날 임명을 했고 바로 탄핵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KBS 이사진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7월 31일에 이미 밀려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무,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공영방송의 이사들이 그대로 임기가 연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2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의 이사들 임기가 만료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12일 또 임기 30일을 앞두고 뽑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MBC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KBS 선임이사 처분 최근에 효력정지 기각이 됐습니다. 예, 어제 KBS 이사 해임과 관련해서 해임이라기보다는 사실 임기가 다 된 분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야당 이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인데 2인 체제의 선임이, 새로운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야당이 제기한 또 탄핵 사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문진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진숙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방통위원장 자체를 부정하고 대통령 임명권을 전면 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거 헌재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헌재에서 기피나 회피 위반이 아니다고 기각 판결문에 나왔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목 3명,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해서 3명을 보내주었다면 저는 회피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피든 회피든 2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1명만 남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두 명이 연 위원회는 적법하다, 따라서 기각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다,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고 헌재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방통법 제14조 사항에서 위원 당사자는 회피를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무조항도 아닌 법 조항을 왜곡해서 불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도대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리지만 본회의, 이 자리에서 본회의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저도 2023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9개월 9일을 기다리다가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저의 상임위원 추천, 피추천자로서의 신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권한은, 상임위원과 관련한 권한은 사실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2명 자리가 메꿔진 것처럼 국회에서 한시바삐 3명 상임위원을 임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대행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숙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야당에서 추천한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은 탄핵 인용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직무대행이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해서 지금 걱정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가 사실상 사법 카르텔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관 혹은 재판관이 성향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께서 헌재 탄핵 결정문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는 4명의 그 찬성 인용 의견을 보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적위원 2인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과잉 해석하여 위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님, 법안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해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뭐 죄형 법정주의는 형사적인 부분이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탄핵 결정문을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기본적으로 4대4로 의견이 갈린 부분이고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국회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탄핵 소추했는데 결과적으로 4대4가 됐기 때문에 중대 위법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됐죠. 근데 이제 그런 헌재 결정에 대한 당부당에 대한 판단은 여러 국민들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지금 탄핵 집단을 헌재가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이 느껴서도 안 되고 국민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정말 촉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되는 시스템은 외국에 일반적으로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더 좀 더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방통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예산은 4조 1천억 원을 감액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R&D 지원 예산, 민생 예산,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 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80억 원이 삭감이 됐고 그 가운데서 기본 경비가 13억 원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입니다. 제가 조그만 것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 출퇴근 차량의 기름비, 유류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국민 경제가, 국가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비서실 운영비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손님들이 외부에서 방문을 해도 차 한 잔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송비입니다. 소송비가 0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그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또 소송 같은 것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소송비가 제로, 0원입니다. 소송비가 몇 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부족할 판에 이걸 0원을 만들어서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6명으로 이제 저희가 TF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억 원에 대한 그 과징금을 일종의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일부러 자동차의 유류비나 이런 거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상 몇십억 원대 피해를 대한민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소송비 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에 대한 변호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니까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6명인가의 그 변호인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1억 2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만약 이게 줄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게 될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비 0원을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백억 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기본 경비뿐만 아니라 국내의 빅테이크나 대형 플랫폼, 이 분쟁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심이 자체에 건물 임대료조차 못 낼 상황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의장님. 네,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방심위는 기본적인 임대료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모니터링, 앞으로 심의에 대한 차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야당 예산 삭감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SNS는 물론 개인 간의 카톡 대화에 대해서 허위 정보가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십니까? 여기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카톡 뉴스의 성역 아니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민주당식 이런 언론에 대한 검열 자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카카오톡은 네이버 라인이나 다른 소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거의 전 국민이 소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이른바 소위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실어 나르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이른바 민주파출소라는 데서 신고를 받아서 고발하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Democracy dies in darkness.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확실하게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북한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반민주적 전원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만한 발상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최근에 광고가 빠진 신문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그 이유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이진숙 탄핵 기각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빈 칸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을 만나는 경제 정책 자리에서 그 언론에 광고 주는 것조차 압력을 넣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를 참지 못하는 청년들의 분노가 노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박구영 민주당 교육연구원 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2030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소수를 만들까?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층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자격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MBC 관련 한번 말씀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드리고 한번 가야겠습니다. MBC 띄워주세요. MBC는 뉴스가 뉴스만 하면 되는데 왜 멘트를 민주당 대변인실 브리핑하는 겁니까? 여기서 구구라는 표현 계속 나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이런 구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아까 다른 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극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는 극우만 있고 극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극이라고 하면 ultra right든 ultra left든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히틀러의 나치나 미국에서 쿠클락스 클란 폭력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을 극우라고 하고 또 2030 세대 광화문 집회든 아니면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을 극우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극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전 제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극좌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MBC는 명백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설에는 친절한 해석까지 덧붙였고요. 우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의 연설은 야당 탓맛하는 연설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님, 3박 4일 빵청문회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법카 때문에. 아까도 법카 얘기 나오더라고요. PPT 보시죠. 이재명 대표야말로 경기도 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쓰셨는지 압니까? 개인 2,790만 원씩 샌드위치 먹고요. 과일 2,790, 샌드위치 685만 원. 거기다 세탁비 쓰시고요. 샴푸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인 카드 유용 혐의로 11월에 기소당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기소당한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기소당하지 않았고요. 법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MBC의 60여 년 역사상 법인카드가 공개된 것이 좀 시쳇말로 까인 것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가 저희가 현재까지 추정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불법적으로 빼줘서 빠져나간 것 한 번, 그리고 이진숙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성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진전사항을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휘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돈이 아까워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13조 1천억 원의 추경으로 포퓰리즘식 예산을 살펴하자고 합니다. 결국 이 막대한 국가 부채는 결국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거는 뻔한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플라톤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정치가 당신을 지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흑색 선전에 가려진 진실을 명확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악용하고 국가 운영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